1785년 강원도 안여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강원도 안여편은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 바로 북쪽, 북한 땅이에요. 지금으로 보시면 한 요쯤에 위치해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의 전형적인 산골 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외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강원도의 산골 마을이면 더 폐쇄적인 완전 끼리끼리 문화가 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름 떵떵거리던 양반집 어른으로 이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연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말빨이 굉장히 먹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이연에게 제보가 슬글 들어옵니다. 이 이연에게 구씨라는 조카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을 잃고 과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조카 며느리 구씨 집에 외간 남자가 출입을 하더라. 이런 소문을 누가 들고 온 거예요.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정말로 남자가 드나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죠. 지체 높은 사대부 여인이 소문에 오르내린 것만 해도 죄가 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집안 어른인 이연은 완전 분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양반 가문인데 이런 불명예가 오다니 소위 말해서 쪽팔린 거잖아요. 완전 개망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조카 며느리 구씨가 음행을 저질렀느니 뭐니 이런 증거는 없어요. 소문은 났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연이 당사자 구씨에게 직접 확인을 해봐야죠. 물어서 확인하고 진상을 파악해야죠. 진짠지 거짓인지 집안 어른으로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뭔가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이연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헛소문이라도 나는 것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당사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런 소문을 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연은 어떻게 하냐?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구씨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면서 너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조심해라 행동 거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는 거예요. 집안에 불명예를 끼친 며느리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집 앞에 임진강이 있으니까 거기 빠뜨려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 극단주의적인 자들이 하는 명예살인과 같은 거예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사적으로 보복한다. 근데 아무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참 의문스럽긴 하죠. 당시 시대상 배경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대상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당시 양반 남성들은 재혼에 제약이 없었어요. 아내가 만약에 죽었어요. 1년상을 치릅니다. 그러면 재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의 경우는 달랐어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1년상이 아니라 3년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혼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1년상만 하고 재혼할 수 있었는데 여자는 3년상 치르고도 재혼을 못해요. 평생 수절을 강요받았던 거예요. 만약 재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안이라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남편이 죽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혼한 여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관리하는 명부예요. 이 책이 자녀안은 아닌데 이런 식의 명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자녀안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명부에 올라간 집안의 가문,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줬던 거예요. 불이익은 응시자격 박탈이죠.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양반가에서는 치명적인 형벌이나 다름없죠. 양반가의 유일한 출세길을 막는 조치잖아요. 자녀 안에 이름을 올리는 조건이 어떻게 됐냐? 세종 때는 3번 결혼한, 그러니까 남편을 2번 잃고 2번 재혼한 여자의 경우에 명부에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성종 때는 더 심해집니다. 2번 결혼, 즉 재혼을 한 번만 해도 자녀 안에 이름을 올려서 집안 사람들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양반 집안에서의 재혼, 개가한 여자가 있으면 집안의 출세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집안을 위해서 음행한 여자를 벌한다라는 인식이 은근슬쩍 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연이 이런 어마무시한 살인 행각을 계획한 거예요. 이연은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먼저 작업을 쳐놓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연락을 합니다. 이연은 구씨의 친오빠인 구성대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니 너네 집안에서 결혼한 며느리 구씨가 외간 남자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어땠으면 좋겠냐? 이렇게 차분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연 집안에서만 문제를 꾸미고 조카 며느리 구씨를 죽이게 되면 나중에 친정에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 딸을 죽였네 어쩌네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조카 며느리를 같이 죽이자는 공범으로 끌어들입니다. 이현은 과부의 친오빠 구성대를 부릅니다. 그리고 외감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으름장을 넣죠. 이런 개망신이니까 친정에 소문이 나면 너네 집안 사람들도 불이익을 얻을 텐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윽박지릅니다. 친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문만 가지고 내 여동생을 모함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걸 당장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출가 외인이라고 했지만 친오빠잖아요. 이 구성대도 치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여동생인 구씨를 살해하기로 이현과 같이 약조를 맺습니다. 자기 친오빠가 친여동생을 살해한다? 그러면 이현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친정집도 그렇고 합의가 됐으니까 살인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조카 며느리 구씨를 임진강변으로 불러요. 좁은 시골 마을이니까 이제 소문이 쫙 다 펴졌죠. 임진강가에는 음행한 여자 구씨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궁금해하는 거죠. 여기는 이현의 집안 사람들도 다 모여 있었고 구씨의 친오빠 구성대도 와 있었어요. 이현이 구씨를 심하게 꾸짖기 시작하죠. 음란한 행동을 해서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너는 집안의 수치다. 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구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그럴 리 없다고 헛소문이라고 막 너무 억울한지 울부짖는 소리가 임진강 전체에 다 울려 퍼질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씨의 운명은 정해진 상태였죠. 이현이 구씨를 묶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집안 젊은이들이 끈으로 구씨의 손발을 묶고 구씨는 당연히 온몸으로 저항을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때 친정 오빠 구성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동생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동생을 굿하면서 넌 죄를 졌으니까 가만히 죽기나 하라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친오빠가 결국 손발을 묶어서 자루에 담아서 돌까지 매달아서 임진강에 던져서 산채로 익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는 묘비도 장례식도 없이 안매장시켜버리죠. 지체 높은 양반가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한 명 그냥 생매장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결백하다고 애원하는 과부를 잔인하게 물에 빠뜨린 이 장면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곧바로 관아에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안협평감은 즉시 시신을 검시할 오작인을 데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오작인은 시신을 검시하는 검시관이에요. 그래서 검시를 해보니까 과부 구씨가 산채로 익사했음이 밝혀지죠. 당시에 시신을 검시해서 사인을 밝히는 것이 꽤 발달된 수준까지 있었거든요. 강가에 그 수많은 목격자들도 직접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직접 행했다는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들끼리 살인을 하긴 했지만 다행히 조선의 법 자체가 그렇게 물렁하지는 않았거든요. 살인사건의 경우에 지방 관할을 거쳐 조선 중앙조정까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현과 구성대는 즉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안협편에서 감당하기는 벅찼어요. 그래서 감원 감형으로 한 급 위 상급지로 이송되게 되죠. 당시 강원도 감찰사 이시수는 두 사람 가운데 주범과 종범을 가리는 일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주범과 종범을 왜 가렸냐? 조선 법에 따르면 살인법은 당연히 사형에 처해지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주범 한 명만 사형될 가능성이 꽤 높았던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둘로 처벌한다. 이건 좀 과하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범과 종범을 가려서 주범은 사형에 처하고 종범은 나중에 처분을 어떻게 할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현과 구성대는 지들끼리 모의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살고 싶어서 주범이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 구성대 입장에서 이현이 모든 일을 다 꾸몄고 저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현 저놈이 나쁜 새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현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말을 꺼냈을 뿐이고 실제로 살인을 행한 건 구성대 저놈입니다.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서로 발뺌을 해서 진실 게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살인을 했다고 거창하게 떠들어대면서 지들 목숨은 소중한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서로 주범이 되지 않으려고 진실 게임을 벌이니까 강원도 관찰사 입장에서는 다급해지죠. 이 살인 사건이 파장이 엄청 커져서 조정에서도 이미 떠들썩한 사건이 되었는데 사건을 빨리 끝내지 못하고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사는 더 세게 신문을 합니다. 곤장을 치면서 실토하라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구성대가 곤장 맞고 장독이 올라서 죽고 맙니다. 구성대는 지 죄값을 치른 거죠. 그러자 관찰사는 형조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구성대는 이미 죽었고 이현은 살인을 계획 모의하였으니까 이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당연히 맞죠? 하지만 문제는 당시의 법이었던 거죠. 한 명이 죽은 사건에 두 명을 사형시킬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었으니까요. 당시 왕이었던 정조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범인이니까 이연이 당연히 죽어 마땅했는데 이 법조항을 적용시키려니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논리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정조는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1785년에 시작된 사건이 4년을 끌어서 1789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조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주범이든 종범이든 둘 다 죽여야 된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성대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연도 재판 끝에 사형당했을까요? 이연은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미 70줄에 접어든 노인이라 사형은 부당하다. 가족들이 주장을 합니다. 나이가 좀 많으면 형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그 당시 대명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조항도 있었던 거예요. 살인을 해도 나이가 많으면 봐줘야 된다라는 좀 업처군이 없지만 지금 법률과 당시 법률은 달랐으니까 어쩔 수 없죠. 결국 몇 년의 옥살이를 하고 장 50대를 맞고 나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조선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청상과부의 스캔들이 끝이 난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 자체는 풍문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소문만 이렇게 퍼져도 언관이 고관 대작들을 탄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권력자들에게 엄격해야 될 소문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백성들 그리고 더 취약계층인 과부에게 적용되면서 이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청상과부들은 소문에 갇혀 살았고 수절을 강요받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끊는 연료가 되기를 강요받기도 했죠. 성리학의 이상 중에 우리가 충이나 효는 익숙하죠. 근데 성리학 이상 중에 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욕을 억누르고 절의를 지키는 성리학의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성리학의 이상은 성리학을 지켜야 될 권력자들, 과거를 본 이 성리학자들이 지켜야 될 도덕 표준이지 이걸 일반 백성이나 과부에게까지 적용하면서 폐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 폐해가 커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 소문이죠. 행동거지 하나로 소문이 나면 치명적인 결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하일기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은 청상과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요. 열녀라는 그 행태의 부당함을 연암집에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상과부들이 왜 목숨을 끊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열녀가 정말 되기 원해서 목숨을 끊을까? 박지원이 찾은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되어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행동거지 한 가지만 잘못해서 소문이 나서 사람을 옥죄고 살 수 없게 만든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행동거지에 단 하나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인해서 화를 입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유교적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녀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소문 감옥에 갇혀서 사느니 스스로 목숨을 어쩔 수 없이 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렇게 목숨을 끊었던 열녀는 열녀라는 아주 거룩한 포장지로 덮어 씌워지고 가문의 남자들이 관직에 나가거나 과거를 볼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문에서도 너 하나 죽어서 열녀가 되면 가문이 좋아지니까 열녀가 되기를 강요하고 죽음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은 이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바람이란 소리는 이때 형체는 없다. 눈으로도 안 보이고 손으로도 안 잡힌다. 너희는 어째 소문이라는 무형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특히 더 유언비어의 피해자들이 많았던 시대상이 있었습니다.